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 그 교재 이제 맨 뒤에 있는 그 사부의 그 파생상품 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한 문제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출제되냐면, 이 과목은 별도로 없어요.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실무 부분 있죠, 여러분. 영업실무 5문제 출제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이 세제를 집어넣기도 해요. 또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목이 여러분 이제 파생상품 관련된 이제 세금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장이 두 개로 돼 있죠. 이제 세제 일반, 이제 하고 파생 세제. 그럼 이제 1장에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2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1장에 이제 세제 일반,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날 겁니다, 여러분. 조세가 뭐냐? 총칙,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330페이지에 이제 그 2절의 소득세법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측으로 가서 소괄호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소득별 과세 방법.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게 여러분 소득세법에 보면 과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거주자, 우린 거주자잖아요, 여러분. 거주자 과세는요, 첫째 줄에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해요. 종합과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진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득을 이렇게 이제 일단 이제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구간에 따라서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득 재분배 이런 취지에서. 근데 거기 이제 크게 보면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분류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다. 물론 이제 비과세 상품도 있겠죠.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소득세법에 보면 소득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양. 그러니까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그래서 그냥 첫 글자 따서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양. 근데 요 6가지 앞에 6가지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종합과세합니다.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2개는 이거는 별도로 과세를 해요. 분류과세. 왜냐하면 요 앞에 여러분 이 6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발생하는 이렇게 경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상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합산할 수가 있는데 요 2개 봐봐요, 여러분. 퇴직소득하고 여러분 양도소득은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죠.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이 생기잖아요. 직장을 나와야 퇴직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따로 띄어서 분류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정부가 여러분 저기 국민들한테 너는 얼마 내야 되고 너는 얼마 소득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얼마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5천만 명을 어떻게 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확정신고라는 거죠. 5월달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올해 소득이 다음 연도 5월달에 우리가 이제 확정신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정부는 빨리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하겠다. 원천징수가 가능하면 미리 이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천징수하는 것을 이제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뭐 이자 소득을 받거나 내 스스로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투명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해요. 직장인들도 여러분 근로소득 월급 받을 때 세금 미리 떼잖아요. 자, 거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그럼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뭐가 있다? 6가지입니다. 그 둘째 줄 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는 종합과세하고요. 그리고 따로 띄어서 분류과세하는 거. 이거는 종합과세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퇴직하고 양도. 띄엄띄엄 발생하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라는 건 뭐다? 그 밑에 원천징수함으로써. 예.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미리 세금 떼겠다. 분리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 소득 중에서 여러분, 이 원천징수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그게 분리과세. 뭐 비과세는 다 아시죠?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는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 비거주자도 개념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다 있는데요. 비거주자는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번에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해요. 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면 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분리과세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합과세 한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 떼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자진 납부하는 거잖아요.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얘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될 수 있으면 미리 떼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종합과세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있는이란 말이 있죠. 국내 사업장이나 임대소득 등이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러면은 종합과세 한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러면 세금 못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분리과세 이게 원칙이고 있으면 종합과세. 그리고 분류 똑같아요 여러분. 퇴직이나 양도는 거주자하고 똑같이 분류과세한다. 아 그렇구나. 3번에 이제 신고 납부 이게 이제 뭐냐면 스스로 그 셋째 줄에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 5월 달에 이제 신고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세금 얼마 내야 된다. 스스로 이제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밑에 뭐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천징수 대상들이거든요. 이런 소득들이 다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면은 내가 직접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5월 달에 자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원천징수로 사업소득은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만약에 발생하면 5월 달에 필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이 안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절에 여기 상속세가 뭐고 증여세가 뭐냐. 이제 상속, 증여. 이제 부자들이 이런 거 이제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날 테니까. 예, 쭉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나도 한 문제 안 날 때도 있는데 너무 여기다가 여러분 시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2장에 이제 파생상분 세제.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는데 파생상분 관련해서. 여러분 여기 또 이제 원천징수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럼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투자자한테 납세 의무자라고 봐야죠. 이제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갖고 있는 납세 의무자. 그게 이제 국민인데요. 소득금액 지급시에다가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게 원천징수다. 그럼 누가 떼냐면 지급하는 자가. 이제 금융기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금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리 뛴단 말이에요. 띄고 이제 내 계좌에 이자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지급시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 부담세액을 미리 띄어갖고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떼서 징수하는 것, 그걸 이제 원천징수다. 그러니까 지급, 이게 포인트죠.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금융기관, 그게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미리 띄어가지고, 그걸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득 중에 여러분, 이제 이자 소득. 우리 이제 금융상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이 주로 발생해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요 세 개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 이제 배당소득은 안 나오고 이자소득. 어떤 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이제 쭉 있는데, 주로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여러분 채권이잖아요. 이자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1번은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그리고 페이지 넘기면 2번은 예금. 예금 이자.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밖에 여러분, 5번. 몇 개만 이렇게 볼게요. 5번.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 여러분, 매매 차익은 이게 양도 개념인데, 샀다 팔았다 해서 이득 난 거니까 양도인데, 환매조건부 이게 RP 채권이거든요. RP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에 해당합니다. 5번.
그 다음에 10번.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근데 이제 파생결합상품 중에서 ELD 같은 경우에 여러분, ELD 이런 상품은 이거 예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이걸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요. 그렇게 보고요. 그냥 3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자소득 수입시기. 수입시기는 무슨 말이고 지급시기는 무슨 말이냐? 일단 지급시기부터 봐봐요. 지급. 이자를 지급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바로 원천징수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된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럼 지급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해 줄 때,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를 지급해 줄 때 미리 띄는 거죠. 그걸 떼놨다가 이제 정부에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소득 지급일 2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달 10일, 매월 한 번씩이죠, 이제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입 시기는 뭐냐? 수입 시기는 소득이 올해 발생했냐, 내년에 발생했냐, 실제로 이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입 시기는 이제 귀속 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점이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가 귀속되는 연도. 연도별 뭐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고 그럼 이걸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입 시기는 회계 처리할 때 이제 필요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올해 소득으로 잡을 거냐, 내년 소득으로 잡을 거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천징수는 요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급할 때 떼는 거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프로 떼냐 이거죠. 원천징수 몇 프로 떼냐. 1번 대부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15.4%. 개인들은 15.4%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자, 1번에 보면 거주자일 때 이자 소득의 14%가 소득세예요, 여러분. 이자 소득이 만약에 1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10만 원에 14%. 그리고 개인들은 지방소득세, 흔히 이제 주민세라고도 부르죠. 그거 이제 또 10%를 내야 되니까 14%에 10%면 1.4%니까 개인들은 15.4%가 이제 일반 과세율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죠. 15.4%.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2번은 뭐냐면 비거주자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러면 몇 프로 떼야 되냐, 몇 프로 떼냐 이거예요. 거주자는 무조건 15.4%인데 개인일 때는. 근데 비거주자는 자 이제 나라가 여러 개 있어서 두 개로 나눕니다. 기억. 우리나라하고 조세 조약 체결이 돼 있는 나라냐, 조세 협약이 돼 있는 나라면 협약이 돼 있으면 그 조약상에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제한세율. 이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나라마다 이제 달리 적용되겠죠?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조약상의 제한세율. 그게 이제 통상 뭐 10%에서 15%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조세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 일단은 어떻게 되냐? 20% 뛴다는 거예요. 20%. 많이 뛰네요. 20%. 이거는 이제 소득세 기준으로 20%예요. 우리는 14%잖아요. 소득세만 보면 14%입니다. 소득세만 보면 14%라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 20%. 다만 채권에 대한 이자는 14% 동일하지만 채권 이외에서도 여러분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20%다. 우리는 14%, 비거주자 협약이 안 맺어져 있으면 20%.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양도소득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샀다 팔았다 했다. 샀다 팔았다 해서 거기서 이익을,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첫째 줄에 양도소득이란 뭐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이, 그 밑에 줄,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일시적 개념의 소득이다. 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분류,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세법이 정한 자산을 양도할 때 이제 이익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 그게 양도소득인데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냈다 그래서 양도소득을 내는 게 아니에요. 딱 세 가지. 그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2번의 과세 대상이에요.
거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간단하게만 그냥 알고 계셔도 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대상 자산은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기 이제 권리도 들어가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그냥 부동산이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 채권은 아니죠, 여러분. 채권이 아니고 주식.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그런데 우리 주식 매매차에 세금 안 내잖아요. 소액주주는 여러분 이제 비과세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세금이 나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적용한 게 파생상품이란 말이에요. 파생상품에서도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내면 그걸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자산입니다.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그럼 모든 주식이냐, 모든 부동산이냐, 모든 파생상품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우측에 보는 것처럼 그 표 생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지 말자. 넘어갑니다. 세 가지 자산이다 이렇게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면 3번의 과세 표준의 계산.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을 5억짜리를 내가 사가지고 팔 때 7억에 팔았다고. 어휴. 이러면 좋죠. 그러면 2억이라는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5억에 사갖고 7억에 팔았으면. 그러면 이 2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공제가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공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게 이제 과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과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양도 차익. 요게 양도 차익인데, 여기서 뭐 뺄 거 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러분 우측으로 바로 가서 4번에 이제 공제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제를 해주는데 그 공제 얘기만 해볼게요. 4번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 부동산만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있죠? 부동산. 토지, 건물, 그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 밑에 3년에다 그냥 동그라미 쓰세요. 자세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일부를 이제 공제를 받는데 그 보유 기간에 따라 또 공제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그걸 장기 보유했다 그러면 조금 세금 깎아주겠다, 뭐 이런 느낌. 주식에는 그런 게 없다는, 주식은 뭐 10년 보유하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2번.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따로따로 요거 매년 이제 여기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각 연 250만 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예, 250만 원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서 여러분 매매 차익이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공제가 되니까 2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250만 원.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합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250만 원씩 해준다는 거예요. 그 1호가 뭐예요? 그 부동산이죠? 2호가 주식이죠? 3번이 파생상품이죠? 세 번째 게. 따로따로. 그러면 이거 다 갖고 있으면 다 여기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면 750 공제가 되겠네요. 이익 본 게 다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우측에 가면 5번에 이제 파생상품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 그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어떤 파생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냐? 거기 주요 내용에 보면 여기에 5가지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 모든 선물 옵션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개정이 돼갖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교재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험에 안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5개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가지수 관련, 기초자산의 주가지수 있잖아요. 주가지수 관련된 파생상품들은 다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상품들.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안 내겠죠. 넘어가죠. 밑에 세율도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봐볼게요, 여러분. 신고, 납부. 원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진 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정부에 세금 내겠다. 이렇게. 그럴 때, 이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신고. 또 이제 확정신고. 근데 이 예정신고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어요.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데, 자, 예정신고에 보면 두 가지만. 첫째 줄에 보면 여러분 이제 주권. 주식이죠, 주식 양도할 때.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반기. 말부터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그 옆에 상기 외 자산 그러면 거기다 부동산이라고 적으세요. 부동산 또는 그 권리인데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는 예정신고가 면제된다. 예정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신고하는 거거든요. 미리 한번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좀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제 확정신고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한다고요? 반기 말일부터 반기죠? 2개월 이내. 그러면 여러분, 반기는 6개월이니까 6개월, 그 다음에 12월, 6월달, 12월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양도일 자체가,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그게 상반기다 그러면은요, 상반기면은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돼요. 왜냐면, 그게 속한 반기 그러면 6월달이잖아요, 6월달. 상반기 그러면 6월달에 2개월 이내니까 8월 31일까지.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 발생한 거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이 말이라 그러면 이때까지. 왜냐면 하반기, 반기 그러면 12월이잖아요. 12월로부터 2월 이내니까 2월 28일.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2월 28일. 이게 예정신고 시한이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여러분 마침 우측에 그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풀지 않았었는데 그 우측에 예상 문제 그 4번을 봐봐요, 여러분. 자, 이제 주식입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2018년 11월 11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11월이니까 하반기잖아요. 하반기면 12월로부터 2월이니까 2월 28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게 시한이란 말이에요. 4번이 되겠죠? 만약에 5월달이었다? 이때. 6월달도 이때. 1월달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사이는 이때. 7월부터 12월 사이는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은, 예. 그 해당 이제 양도가 발생한 그 달부터 2월 이내, 그러니까 이제 제각각이죠. 1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3월까지 하는 거고, 2월이면 4월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예, 세제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셨으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4과목까지 이제 완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기본서로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힘드신 만큼 여러분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시험이라는 게 이 교재 지문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 지문을 통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쭉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지만 그러면 자기께 된 게 아니니까 몇 번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의 지름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반법이라고 얘기하던데 여반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는 법. 여러분 한 두세 번 여러분이 스스로 반복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겠죠?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저 문제풀이 때 또 뵐게요.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쭉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도 꼭 같이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어쨌든, 예,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